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현장, 서대문 형무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됐던 이곳 한쪽에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던 거대한 나무 한 그루. 100년 가까이 숱한 목숨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봤을 이 통곡의 나무는 1959년 7월 31일 생애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던 한 남자의 모습을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희 선친이 모세야,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된다. 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식으로 판결을 진행하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하고 17시 만에 처형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세기 만에 밝혀진 억울한 죽음의 진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 5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픈 역사의 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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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강의를 하고 있는 진로 강사 여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한 진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27살 정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역사 관련 유튜브 클립을 자주 보는데요.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 보니까 뭐 유튜브나 뭐 드라마, 또 역사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그리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가본 적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나요?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하다. 서대문 형무소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어둡고 막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형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사형장. 고문들이 굉장히 조금 놀랄 정도로 잔인하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몇 개 듣기로는 뭐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건 너무 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예전에는 뭐 고문 같은 것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형이라는 건 일단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장 하면 떠오르는 느낌 뭐가 있을까요? 뭔가 좀 차갑다? 근데 뭐 사형장 하면 뭐 다 무슨 사연들이 있죠. 이 죽음에는 사연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분의 죽음만큼 억울한 죽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 누군지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영상 기록 키워드부터 한번 보시죠. 묘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묘지에 세워놓은 비석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비석에 보면 이름이랑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그런 게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이런 비석을 백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족들이 왜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적었을까요?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 비석에는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사연이 있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럴 바엔 무슨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쓴 거 아닐까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말이 안 나온다. 할 말이 없다. 너무 원통한 죽음이어서 그리고 너무 사연 많은 죽음이어서 오히려 이곳에 아무것도 쓸 게 없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비석의 주인공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나요? 어떤 인물인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과 내각 강요들의 사진인데요. 가운데가 이승만,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조봉암, 대한민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소장농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 바로 경자유전의 원칙인데요. 이게 실현되도록 기초를 닦은 게 바로 조봉암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이루어진 농지개혁은 어떤 중심에 조봉암 선생이 있었죠. 조봉암 선생이 이제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으셔가지고 만든 안, 그것이 결국 이제 그것을 이 뼈대로 해서 국회에서 그 농지개혁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조봉암은 국회의원이었고요. 대한민국 초대 재헌의회 의원이자 2대, 3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사실 국회라는 게 여야가 매일 대립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조봉암이 나서면 기가 막히게 잘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의 조정 능력은 신기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역지사지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민주적 리더십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설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연단에만 서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좌중을 확 휘어잡았다고 하는데요. 마산 시민극장 이런 데서 이제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 장관이. 그러면 이제 농민단체들, 뭐 인간의 수백 명이 모여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박수 치고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같은 그런 인기. 자, 이런 분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다.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가죠. 3대 대선에서 무려 득표율 30%로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계셨어요, 조봉암 선생님? 이름만 살짝 들어봤지 이렇게 자세히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근데 뭐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농림부 장관에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사형수였습니다. 자, 유력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된 거예요. 과연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1956년도 진보당 창당 때부터 진보당 당사로 쓰이던 장안 빌딩이라는 건물이에요. 공식적인 모임은 여기서 했고, 그다음에 사적으로는 요 길 건너에 에덴 다방이라는 좀 넓은 다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들 뭐 많은 그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은 좀 희한한 게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옆에 YMCA도 마찬가지예요. 이 Y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진보당은 조봉암을 중심으로 창당된 진보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이승만의 자유당이었고요. 야당은 신익희의 민주당, 그리고 조봉암의 진보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야당이라면 진보당은 혁신을 내건 젊은 신생 정당이었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말하자면 우리들의 이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조봉암 선생은 자기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건 1958년 1월 어느 날이었고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이 전격 체포, 구속이 됩니다. 왜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혹시 국가보안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옛날 무슨 과거 역사. 지금도 있긴 있어요. 좀 내용이 다르지만.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인데요. 진보당이 내건 3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1번 책임 있는 혁신 정치, 2번 수탈 없는 계획 경제, 3번 민주적 평화 통일. 자, 퀴즈. 이 중에 뭐가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뭐가 위반? 전혀 감이 안 잡히죠? 네. 근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민주적 평화 통일. 그게 왜? 근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되게 편안하게 쓰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로 돌아가 보면 6.25 직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감정은 극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권의 국시는 바로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북진 무력통일 이룩하자, 이런 걸 외쳐대면서 다른 방식의 통일은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하던 시대였고, 그 시대에서 조봉암은 위험한 단어, 평화통일을 주장한 겁니다. 선생님께서 모세야 불러요 저를. 그러면 저는 딱 알고 두 손을 맞잡고 노래를 한 곡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그 지정곡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그거를 제가 부르면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보물찾기를 저희하고 했는데 먼 하늘을 보고 앉아 계신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저희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저희 오는 것도 하고 웃으시기도 했는데 그날따라 먼 하늘을 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미 다 모든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평화통일을 말할 수 없는 시대라니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두 분 간첩이 뭔지는 알죠?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 영화 드라마 얘기하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 저도 봤어요. 저도. 그거는 간첩이 아니라 지금 김수현 씨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간첩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많이 보는 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간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봤어요. 우리 방공 포스터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게 동네 보면 담벼락 이런 데 보면 간첩 신고 113.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악당이 간첩이었어요. 근데 이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겁니다. 와, 이 국회의원의 장관까지 했는 간첩이라는 소리까지 듣나요? 진짜로 공산당이랑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사실 조봉암은 한때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3.1운동 참여를 계기로 해서 민족주의에 눈을 뜨게 됐고요. 또 일본 유학을 갔다가 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뭐 그 이후에 모스크바를 거쳐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 조봉암에게 사회주의는 또 조선공산당 활동은 어디까지나 대한독립을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 조봉암은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와 결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전향을 선언했던 거죠. 자, 어때요? 그러면 조봉암이 정말 간첩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 생각은 조봉암이 정말로 간첩이고 공산주의자였으면 이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이 과연 그를 장관을 앉혔을까요? 당시에도 이 재판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었었어요. 자, 그럼 당시 재판이 열렸던 법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조봉암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리 동요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의 핵심 열쇠를 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명은 양이섭, 양명산으로도 불렸던 사업가였는데요.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이중간첩이었습니다. 남북을 오가면서 이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이섭도 남북을 오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봉암 쌤한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정보를 또 받은 정보를 갖다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된 근거였어요. 검찰은 양이섭이 조봉암에게 줬다는 수표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봉암은 양이섭이 북한을 드나드는 것도 또 그 돈의 출처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양이섭이 정치 후원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부터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조봉암을 수사한 곳이 육군 특무대였던 겁니다. 지금 기무사의 전신인데요. 그 일조에 보면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육군의 방첩, 그다음에 뭐 정보 관련 그 수사나 아니면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봉암 선생은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무부대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이제 강압적으로 당시에 수사를 했던 거죠. 1심의 재판 결과는 간첩죄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 징역 5년에 처한다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다행인데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아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조봉암에게 불리한 진술을 1심에서 했던 양이섭이라는 사람이 저 수사기관에서 고문받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물고문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문받고 또 협박당하고 회유에 못 이겨서 나 거짓말을 했다. 저 1심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진술을 번복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의 가장 유일한 증거고 조봉암에 가장 불리한 사람의 진술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렸습니다. 제가 뭔가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죠? 자,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무죄 아닐까요? 그런데 2심 선고는 놀랍게도 사형이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그러니까 3심이죠.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사형이 확정됐다고요? 말이 돼요?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근데 당시에 이제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이 자백조서, 진술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핵심 증인이 진술한 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 재판부가 이 진술 번복 자체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조봉암 측에서 제시했던 수많은 증인, 증거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이 조봉암 입장에서는 나는 간첩도 아니고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는데요. 근데 재심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17시간 후에 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이요? 사형이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지. 사실 그 당시 사형이 확정된 뒤에 조봉암의 딸과 진보당 사람들이 이 조봉암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뭐 조봉암의 따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아버지 면회를 갔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근데 그날은 뭔가 평소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제 간수부장이 나와서 죽산 선생이 오늘은 몸이 불편하니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고 얘기하셨다고 이제 면회를 거절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는 거죠. 하얘졌는데 왜 그랬냐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면회를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선. 그래서 그 길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간 겁니다. 그때 그 김춘봉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가가지고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김춘봉 변호사가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뭐하고 하면서 그 좀 시간을 끌었죠. 그러다가 오후 한 3시쯤 그 사형이 집행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뭐 시신 상태였었죠. 전혀 예상 못했던 거였었죠. 사형이 집행된 시각은 그날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 조봉암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형무소 담장 옆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던 그는 이윽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생애 마지막 발걸음이었죠.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봉암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오. 그저 이승만과의 선거에서 져서 정치적 이유로 죽는 것이오.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오. 이 세상에서 골고루 잘 살고자 한 일인데 이렇게 가니 미안할 뿐이오. 가족들은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 집행 전에 조봉암이 이런 요구를 했어요. 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피를 달라. 그런데 허락된 건 담배 한 개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담배 한 개피를 천천히 피운 후에 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 시신을 수습했던 분이요. 아까 인터뷰에 나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던 소년의 아버님인데요. 아버님이 어린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제 기억으로는 그 선생님이 시신을 저희 선친이 모시고 와서 제가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들은 게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이 모습을 똑똑히 보아두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언젠가는 네가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63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신 수습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 만에 매장을 하되 묘비는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있는 각서에 사인을 해야 했거든요. 슬퍼하고 통곡할 새도 없이 유족들은 시신을 모시고 망우리로 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여튼 허겁지겁 이것으로 모시게 됐죠. 근데 돌아가실 걸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한 군데 딱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딴 사람이 쓰려고 하다 그 못 썼던 자리래요. 경찰이 2중 3중으로 가로막아가지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때 장택상 선생도 들어오려고 경찰들하고 막 그 몸싸움까지 하면서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장택상 씨도 나중에 못 들어오셨다고요. 그 정도로 그 외부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조건 빨리빨리 장례 치르라고. 백비 자체가 역사의 역사의 증거 자리니까. 증거고 증언이고 저게 말해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바로 이렇게 집행되지는 않지 않나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는데 이제 사형 제도가 실제로 집행이 됐을 때도 사형 선고하고 이렇게 바로 집행 안 해요. 왜냐하면 재판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고 충분한 어찌 보면 또 다른 변명에게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짧아도 3개월, 길면 1, 2년 있다 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시간, 17일도 아니에요. 17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사형제도와 생각하면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도 사형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국가들인 경우에도 사형 집행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결을 진행하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하고 17시간 만에 처형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그 유언 읽었잖아요. 네. 그 유언 읽은 것 중에서 그저 이승만과의 선거에서 져서 정치적 이유로 죽는 것이요. 혹시 이런 말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말이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의 진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이승만, 조봉암, 그리고 이시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인데다 이승만을 꺾을 만한 후보도 없어 이승만은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4년 뒤인 1956년의 상황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는 민주당. 이에 갈아봤자 더 못 산다로 받아친 자유당. 그 사이에서 진보당이 내세운 건 혁신밖에 살 길 없다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골적인 부정행위가 판친 선거였지만 조봉암은 216만 표를 얻으며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승만이 조봉암의 존재를 얼마나 껄끄러워했는지는 당시 국무회의 비망록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승만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다 하고 그냥 찍어놓고 그냥 자기 합리화처럼 계속 그냥 찍어내리는 느낌? 이 사람은 범죄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뒤에 이승만이 있었다. 이게 예전엔 의혹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좀 넘게밖에 안 됐어요. 당시 수사관이 진실을 밝히는 증언을 한 건데요.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아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엮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봉암은 헌정사상 최초의 사법살인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라는 도구로 그냥 살인을 한 거네요. 이 정도면. 어찌 보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치 보복하고는 다르죠. 재판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거예요. 보복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자, 이후에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듬해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과 이승만의 하야.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조봉암의 죽음이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봉암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훨씬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해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결정을 했고요. 2011년 열린 재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봉암의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이었습니다. 이 재심 사건 중에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사건은 조봉암 사건이 유일합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대법원 전원이 참가한 그 합의체에서 심리를 직접 열고 그리고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바로잡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그다음에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사실 마음에 저희가 상처도 있었고 한도 있고 유족의 오지가 됐어요. 그 한이야. 이제는 그래서 그런 한을 던져버리고 진정한 의미로 죽산이 이 나라에 정말로 얼마나 필요한 분이었고 죽산의 정신이 앞으로도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더 이어져 가는 그게 진정한 명예 회복, 진정한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반세기 만에 밝혀진 무죄의 진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조봉암이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누구보다 대한독립을 위해 몸바쳐 싸웠던 조봉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권고한 만큼 하루빨리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저랑 조봉암 그리고 진보당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 말고는 그 알맹이는 잘 모르게 되잖아요.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오늘 이렇게 조봉암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서야 알게 됐지만 이제야 알게 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들었던 얘기가 가슴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우선은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간에 쌓였던 응어리를 던져버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그게 바로 진실과 화해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해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